이건 정말 충격적입니다. 세계 최고 민주주의 학자가 한국을 연구한 뒤 자신의 모든 이론을 뒤집었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민주주의는 가짜였고 진짜 민주주의는 한국에 있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고 하는데요. 왕이 도망쳐도 민중은 남아 싸우고 지도자가 무너져도 시민이 나라를 지켜낸 유일한 나라. 150년 동안 단 한 번도 지지 않은 이 민족의 놀라운 힘, 그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영국 캠브리지의 가을, 고풍스러운 대학 건물 주변으로 노란 낙엽이 흩날리던 계절이었습니다. 대학 강당은 동아시아 민주주의 포럼으로 가득 찼죠. 저는 영국 캠브리지대 동아시아 학부 교수 리처드 브래드쇼입니다. 수십 년간 유럽의 민중 저항 운동을 연구해온 제게 이번 포럼도 단지 또 하나의 학술 행사에 불과했습니다. 중국 사회과학원 출신 역사학자 장희회가 단상에 올랐고 그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했죠. 한국은 독립도 미국 덕에 얻었고 민주화도 서양의 틀을 그대로 따라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들의 문화와 역사는 항상 강대국의 그림자 아래 있었다고 볼 수 있죠. 장희회의 주장이 강당에 울려 퍼졌고 저는 처음에는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시아의 작은 나라 한국은 사실 큰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나 그때였습니다. 장희회의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에 한 한국 학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죠. 장 교수님, 동학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9세기 말 민중이 스스로 일어난 그 운동에 대해서요. 그 질문이 제 귀에 생소하게 들어왔고 장희회는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죠. 그것은 단순한 미신적 농민 반란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 순간 한국 학자의 눈빛이 또렷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실패했다고요? 동학농민운동은 그 이후 한국 민족 정신의 근간이 되었어요. 그들은 총 대신 괭이를 들고 외세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나라를 지키려 했죠. 저희에게 그것은 실패가 아닌 정신의 승리였습니다. 한국 학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중이 스스로 일어난 혁명이라니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였죠. 서양 역사에서 민중 봉기는 항상 지도자가 있었고 대부분 계급 투쟁의 성격을 띠었지만 이 한국 학자가 말하는 동학은 분명 달랐죠. 포럼이 끝난 후 저는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스스로 평소 잘 찾지 않던 동아시아 역사 서가에서 동학농민운동에 관한 책을 찾았고 그 책들을 읽으며 밤을 새웠습니다. 농민들이 평등한 세상을 꿈꾸며 일어선 이야기, 외세의 침략에 맞서 손에 무기도 제대로 없이 싸웠던 이야기들이 저를 사로잡았죠. 다음 날 아침 연구실로 찾아온 한국 학자를 만났습니다. 동학에 대해 더 알고 싶은데 정말 민중이 주도한 봉기였는지 궁금합니다. 서양의 어떤 사상적 영향도 없었나요? 저는 솔직한 호기심으로 물었고 그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인들은 역사 속에서 항상 스스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정신은 지금도 면면이 이어지고 있죠. 한국 학자가 자부심을 담아 대답했고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작은 나라의 민중 저항사를 깊이 연구해야겠다고 말이죠. 유럽의 민중 저항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의 역사와는 분명히 다른 흐름이었고 민중이 주인이 되어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 특별함이 저를 사로잡았죠. 그것이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그 민족의 놀라운 역사 속으로 발을 들여놓게 된 첫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한국 학자와의 대화 이후 동학농민운동에 깊이 매료되었고 몇 개월 동안 자료를 모으고 연구한 끝에 한국으로 직접 답사를 떠나기로 결심했죠. 그렇게 저는 전봉준의 발자취를 따라 한국 전라도 지역까지 오게 되었고 이제 저는 탐진강을 마주한 채 서 있었습니다. 전라도의 맑은 강물이 흐르는 이곳은 120년 전 농민들의 피와 눈물이 흘렀던 곳이기도 했죠. 전봉준이 체포된 이후에도 마지막까지 항전을 이어갔던 이방원의 이야기를 확인하기 위해 이곳을 찾은 것입니다. 지역 문화원에서 만난 노학자는 제게 오래된 문서들을 보여주었고 그 문서들 속에는 전봉준이 체포된 후에도 쓰러져가는 동학농민군을 이끌었던 이방원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죠. 전봉준이 체포되었을 때 많은 농민군들은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방원은 그들을 다시 모아 탐진강 기슭에서 조선군과 일본군에 맞섰죠.
그들은 궁극적으로 패배했지만 싸움의 정신만큼은 결코 지지 않았습니다. 노학자의 말씀에서 존경심이 묻어났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깊은 감동을 느꼈죠. 유럽의 역사에서는 지도자가 잡히면 대개 민중의 저항도 함께 꺾이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곳 농민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지도자가 없어도 스스로의 신념으로 끝까지 싸웠죠. 탐진강 기슭에 세워진 작은 기념비 앞에서 저는 묵념을 올린 후 곧장 근처의 기념관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농민군들이 사용했던 무기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대부분 괭이와 낫, 죽창 같은 농기구를 개조한 것들이었죠. 현대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 초라한 무기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까지 싸웠을까요? 이미 패배가 뻔한 상황이었을 텐데요. 저는 기념관 해설사에게 물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땅이 자신들한테는 모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왕이 도망쳤을 때도 외세가 들어왔을 때도 이 땅을 지키는 건 결국 백성들이라는 믿음이 있었죠. 해설사의 대답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탐진강변의 작은 숙소에서 생각에 잠겼죠. 영국에서 왕정이 위험에 처했을 때 백성들은 어떻게 행동을 했고 프랑스 혁명 당시 왕족이 도망갔을 때 민중들은 어땠을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민중은 새로운 지도자를 따랐고 그 지도자가 또 다른 형태의 권력자가 되었죠. 하지만 이곳 농민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지도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땅과 삶을 위해 싸웠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충성이 아닌 스스로의 주체성에 기반한 저항이었죠. 다음 날, 저는 이방원의 후손이라는 노인을 만날 수 있었고 그는 자신의 집에 보관된 가족 일기를 꺼내 보여주었죠. 거기에는 이방원이 마지막 전투를 앞두고 남긴 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져도 우리의 뜻은 지지 않을 것이다. 이 뜻은 우리 자손들에게 이어질 것이니 언젠가는 우리가 꿈꾸던 세상이 올 것이다. 그 글귀를 읽는 순간 저는 깊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왕이 도망쳤는데 백성이 남아 싸운다는 건 저에게는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유럽 역사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일이죠. 저는 진심으로 말했고 노인은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것이 우리 민족의 정신입니다. 지도자가 약해도 외세가 강해도 민중은 언제나 자신의 땅을 지키려 했고 그 정신은 지금도 면면이 이어지고 있죠. 노인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동학농민운동에 대한 새로운 논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의 민중 저항사와는 확연히 다른 이 작은 나라의 특별한 저항 정신에 대해서 말이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제가 그동안 알던 민중 저항의 개념이 얼마나 서구 중심적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영국으로 돌아온 뒤 연구실에서 한국에 대한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한국에서 가져온 자료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죠. 유럽의 민중 저항사와 한국의 민중운동을 비교하는 연구는 저에게 완전히 새로운 도전이었고 3달 동안 저는 거의 밤을 새가며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프랑스 혁명, 독일 농민전쟁, 스페인 내전의 기록들을 펼쳐놓고 한국의 동학운동과 면밀히 비교했죠. 어느 날 밤 갑자기 제 머릿속에 번쩍이며 한 가지 깨닫게 된 점이 있습니다. 유럽의 민중 저항운동은 대부분 지식인이나 중산층 지도자들에 의해 시작되었다는 사실이었죠. 프랑스 혁명도 처음에는 자코벤 클럽과 같은 지식인 집단이 주도했고 독일의 농민전쟁도 종교 지도자들의 영향력이 컸습니다. 그들은 대체로 새로운 세상을 위한 이론과 사상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민중을 동원했습니다. 이러한 발견을 정리해 저는 유럽 저항사 학회에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발표 당일 대형 강당은 역사학자들로 가득 찼죠. 저는 프랑스 레지스탕스, 독일 시민봉기와 한국의 민중운동을 비교하는 내용으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유럽의 저항은 대부분 지도층과 엘리트 민중의 투쟁이었습니다. 그들은 먼저 이념을 세우고 그 이념에 따라 움직였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민족, 그것은 한국뿐이었습니다. 발표 후 질의응답 시간 한 교수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브래드쇼 교수님, 유럽에도 민중봉기는 많았는데 그것과 한국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주체성에 있습니다.
유럽의 민중 봉기는 대개 특정 계급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죠. 하지만 한국의 민중 봉기는 민족 전체의 생존과 정체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나라는 왕의 것이 아니라 민중의 것이었습니다. 학회가 끝난 후 몇몇 동료들이 저에게 다가왔고 그들은 제 연구에 큰 관심을 보였죠. 그중 일본 역사를 연구하는 교수가 물었습니다. 교수님 이론에 따르면 일본의 민중운동은 어떻게 설명되나요? 동아시아라는 비슷한 문화권인데도 일본은 전혀 다른 경로를 걸었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일본의 경우 메이지 유신 이후 민중보다는 엘리트 지도층이 국가 변혁을 주도했죠. 이것이 바로 한국의 특별함을 보여주는 지점입니다. 한국은 동아시아에서도 유일하게 아래로부터의 변혁을 추구했던 국가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캠브리지 대학 도서관에서 더 많은 자료를 찾았고 그곳에서 독일 학자의 논문 한 편을 발견했죠. 그 논문은 독일 농민전쟁과 동학농민운동을 비교하고 있었습니다. 독일 농민들은 종교적 이상에 이끌렸지만 한국의 농민들은 현실적인 생존과 자존심을 위해 싸웠다. 그 논문의 한 구절이 제 눈에 들어왔고 저는 곧 두 번째 한국 방문을 계획했습니다. 이번에는 동학농민운동 이후의 한국 민중 저항사를 연구하기 위해서였죠. 특히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이후의 민중운동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제 연구실에서 메모를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유럽의 민중은 때로는 저항했지만 대부분은 지도자의 뒤를 따랐죠. 하지만 한국의 민중은 다르게 행동했고 그들은 스스로가 역사의 주체가 되었습니다.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지도자들이 무너졌을 때 민중이 앞장서서 국가를 지켰죠. 다음 날, 저는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고 새로운 발견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찼습니다. 이번에는 광주를 방문할 예정이었죠. 1980년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던 그곳에서 또 다른 한국 민중의 모습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광주에 도착한 첫날 현지 역사학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저를 5.18 민주화운동 기념관으로 안내했죠. 우리는 전시관을 둘러보며 1980년 5월의 역사적 사건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곳에서 일어난 일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서도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역사학자가 설명했습니다. 군사 독재에 맞선 시민들의 저항은 결국 한국 민주주의의 씨앗이 되었죠. 전시관의 사진들을 바라보던 중 한 사진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택시 한 대가 검문소를 통과하는 장면이 있었고 사진 밑에는 작은 설명문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누구인가요? 저는 사진 속 택시 기사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그 택시 기사는 김사복이라는 독일 기자 힌츠페터를 광주로 데려간 택시 기사죠. 그가 없었다면 광주의 진실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을 겁니다. 역사학자가 답했고 저는 그 이름을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김사복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죠. 계엄령이 내려진 위험한 상황에서 외국인 기자를 광주까지 데려간 평범한 택시 기사의 이야기는 저를 깊이 감동시켰습니다. 다음 날 저는 그 역사학자의 도움으로 김사복의 실제 모델이 된 택시 기사의 가족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이 저를 자택으로 초대해 주었죠. 아버지는 평범한 택시 기사였고 그저 좋은 사람이었을 뿐이죠. 하지만 그날 광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세상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신 듯합니다. 그의 아들이 담담하게 말하다가 그는 오래된 앨범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젊은 시절 그의 아버지 사진이 있었고 평범한 얼굴의 중년 남성이었죠. 그 평범한 사람이 역사의 중요한 순간에 놀라운 용기를 보여준 것입니다. 당시에는 광주로 가는 길이 모두 통제되어 있었습니다. 군인들이 검문소를 세워놓고 사람들의 출입을 막았죠. 그런 상황에서 외국인 기자를 태우고 광주로 들어간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어요. 아들의 설명이 이어졌고 저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유럽의 레지스탕스 운동가들도 용감했지만 그들은 대부분 정치적 신념이나 이념을 위해 싸웠죠. 하지만 이 택시기사는 그저 진실이 알려져야 한다는 단순한 믿음으로 그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힌츠페터가 찍은 영상은 어떻게 해외로 나갔나요? 저는 호기심에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를 다시 서울로 데려왔고
힌츠 패턴은 그 필름을 일본으로 가져가 서독 방송국으로 보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광주의 진실이 세계에 알려졌죠. 그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방에서 깊은 생각에 잠겼고 한 명의 평범한 택시 기사가 역사의 흐름을 바꾸었다는 사실이 저를 압도했죠. 그는 영웅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시민이었을 뿐입니다. 다음 날 저는 5.18 기념공원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당시 시민군으로 활동했던 노인 한 분을 만날 수 있었고 그는 당시 대학생이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군인들이 시민들을 공격하는 것을 보고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모여 시민군을 결성했죠. 아무도 우리에게 싸우라고 명령하지 않았어요. 그저 우리 스스로 결정한 일이었습니다. 노인의 말씀에 저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학자가 아니라 시민이 썼군요. 저는 감정이 복받쳐 중얼거렸고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평범한 사람들의 피와 눈물로 쓰여졌습니다. 택시기사, 학생, 주부, 노동자 모두가 함께 만든 역사죠. 저는 광주에서의 마지막 날 택시를 타고 시내를 돌아다녔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기사를 바라보니 문득 김사복이 생각났죠. 평범한 사람들의 비범한 용기가 역사를 만든다는 사실을 이곳 광주는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광주에서의 연구를 계속하며 5.18 민주화운동 생존자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역사학자의 소개로 여러 생존자들을 인터뷰할 수 있었죠. 그들의 이야기는 모두 가슴 아픈 것이었지만 동시에 놀라운 용기와 희망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양동마을에 사는 박순자 할머니와의 만남이었습니다. 90에 가까운 나이에도 정정하셨던 할머니는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죠. 작은 방에는 오래된 액자들이 걸려 있었고 그중 하나는 젊은 남성의 사진이었습니다. 제 아들이에요. 1980년 5월에 세상을 떠났어요. 할머니는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아침 그저 시장에 가려고 집을 나섰지만 결국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말씀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차를 내오셨고 우리는 천천히 대화를 이어갔죠. 그날의 이야기, 아들을 찾아 헤맸던 이야기, 그리고 결국 시신을 찾았을 때의 이야기까지 말이죠. 할머니의 목소리는 때로는 떨렸지만 대체로 담담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어떻게 이 모든 일을 견디실 수 있었습니까? 저는 조심스럽게 질문했고 할머니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시더니 천천히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원망도 많이 했고 분노로 밤을 지새운 날도 많았죠. 하지만 제 아들만 희생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아들딸들이 그날 희생되었죠. 그때 할머니는 일어나 오래된 나무 서랍에서 조심스럽게 무언가를 꺼내셨죠. 그것은 잘 접힌 태극기였습니다. 이것은 제가 매년 5월이면 꺼내는 태극기입니다. 그날 내 아들이 돌아오지 않았어도 전 매년 태극기를 꺼냅니다. 이 나라 시민이 지켜야 하니까요. 할머니의 말씀에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할머니야말로 제가 연구해온 그 민중의 정신 그 자체였습니다. 개인의 슬픔을 넘어 공동체를 생각하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한국 민중의 힘이었던 것이죠. 할머니께서는 정부를 원망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물론 원망했지요. 하지만 그때의 정부와 지금의 대한민국은 다릅니다. 우리 아이들이 피로 지킨 이 나라가 이제는 더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는 것이 제 남은 삶의 의미죠. 할머니의 눈빛은 강인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5.18 기념재단을 방문해 더 많은 구술 증언 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연구원은 제게 광주의 어머니들이라는 책을 소개해 주었죠. 그 책에는 박순자 할머니와 같은 수많은 어머니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분들의 증언이 모여 광주의 진실을 만들었습니다. 역사책에 나오는 거창한 서술이 아니라 이런 개인들의 진실한 이야기가 진짜 역사입니다. 연구원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저는 영국에서도 독일에서도 프랑스에서도 볼 수 없었던 무언가를 한국에서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고통을 공동체의 희망으로 승화시키는 놀라운 힘이었죠.
박순자 할머니처럼 자신의 아들을 잃고도 그 슬픔을 딛고 더 나은 국가를 위해 마음을 모으는 시민들의 힘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다음 연구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국 민주화 과정에서 시민들의 역할에 대한 더 깊은 탐구, 그것이 제 다음 목표가 되었죠. 저는 광주에서의 연구를 마치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한국 민주화 과정에서 시민들의 역할을 연구하던 중 가장 최근에 일어났던 놀라운 사건에 대해 듣게 되었죠. 바로 2016년 겨울부터 이듬해 봄까지 이어진 촛불 시위였습니다. 교수님, 광화문 광장에 한번 가보세요. 거기서 현대 한국 민주주의의 정수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광주의 역사학자가 서울로 떠나는 저에게 권했죠. 서울에 도착한 저는 곧바로 광화문 광장으로 향했습니다. 평일 오후였지만 광장은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광장 한쪽에는 당시 촛불 집회의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죠. 인상적인 사진들이지요? 어느새 제 옆에 한 중년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시민단체 활동가라고 소개했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평화롭게 모여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하다니 정말 놀랍네요. 저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우리도 처음엔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처음 몇 사람이 모이기 시작했을 때는 말이죠. 그런데 주말마다 사람들이 더 모이더군요.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였습니다. 활동가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와 함께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고 그는 당시 상황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었죠. 어떻게 평범한 시민들이 추운 겨울밤 두꺼운 옷을 입고 촛불을 들고 나왔는지, 어떻게 그 집회가 전국으로 확산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이죠.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질서였습니다. 수십만, 때로는 1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지만 단 한 건의 폭력 사태도 없었죠. 모두가 서로를 배려하고 집회가 끝나면 쓰레기 하나 없이 깨끗하게 정리했습니다. 그가 답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당시 촛불 집회를 취재했던 한국 언론인을 만났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선동하지도 않았는데 그저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의 결정으로 광장에 나온 것입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라고 외친 거죠. 그녀는 촛불 집회의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아이들과 함께 나온 모습, 노인들이 지팡이를 짚고 참여한 모습, 심지어 휠체어를 타고 온 장애인들까지. 그들은 모두 자신만의 이유로 그곳에 있었지만 하나의 목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시위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자기 의사를 표현한 축제이자 의식이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영국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날, 저는 민주주의가 얼마나 고요하게 위대할 수 있는지를 처음 깨달았습니다. 한국인들은 무력이 아닌 촛불로, 폭력이 아닌 평화로, 분열이 아닌 연대로 역사를 바꾸어냈습니다. 그것은 제가 오랫동안 연구해온 유럽 민주주의 역사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숭고한 순간이었죠. 저는 촛불 시위에 대한 연구를 마치고 영국으로 돌아왔고 캠브리지에서 지난 몇 년간의 연구 결과를 책으로 정리하는 동안에도 한국에 대한 관심은 계속되었죠. 정기적으로 한국 언론을 살펴보고 한국 학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그 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던 2025년 초 한국에서 다시 한번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 연구를 함께 해온 한국 동료가 보낸 이메일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죠. 교수님, 한국에서 새로운 형태의 시민 참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2016년과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직접 와서 보신다면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2025년 봄 세 번째로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서울 공항에 내리자마자 저는 도심으로 향했죠. 거리에는 다시 한번 수많은 국민들이 나와 있었지만 이번엔 2016년과는 조금 달랐죠. 사람들은 팻말을 들고 조용히 손을 들며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운동은 무엇이 다른가요? 저는 현지 가이드로 저를 안내해주던 젊은 연구자에게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한 사람이나 정치인을 비판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방향을 함께 결정하기 위한 것이죠. 어떤 미래를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국민적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저는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며 사람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시민광장에서는 일반 시민들이 마이크를 들고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있었죠. 대학 캠퍼스에서는 토론회가 열리고 카페에서는 낯선 사람들끼리도 사회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옳고 그르냐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정하는 방향이 옳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전국이 토론장이 되었고 광장이 국회가 되었죠. 흥미로웠던 것은 이 모든 과정이 평화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런 규모의 시민 참여가 있으면 대개 갈등이나 대립으로 번지곤 했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중받으며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평화로운 토론이 가능한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경험에서 배웠습니다. 광주, 6월 항쟁, 그리고 촛불혁명까지 말이죠. 매번 우리는 함께 결정하는 방법을 더 잘 터득해왔고, 이제 우리에게 민주주의는 투표만이 아니라 일상적인 대화와 토론의 과정입니다. 저는 외신 기자들이 모인 기자회견장을 찾았습니다. 미국과 프랑스 언론이 한국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궁금했기 때문이죠. 그곳에서 한 프랑스 기자의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은 지도자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결정하는 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구 민주주의와는 다른 모델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마지막 날, 저는 서울 한복판에서 우연히 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광주에서 만났던 박순자 할머니를 떠올리게 했죠. 그녀 역시 태극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왜 여기 나오셨습니까? 저는 공손히 여쭈었습니다.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니까요. 내 손주들의 미래는 내가 지켜야 합니다. 할머니의 단호한 대답에 저는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의 마지막 연구를 마치고 캠브리지 대학으로 돌아왔습니다. 10년에 걸친 한국 민중저항사 연구는 저의 학문적 여정에서 가장 값진 경험이었죠. 그동안의 연구 결과를 정리한 책 출판을 앞두고 대학에서는 특별 강연회가 열렸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한 작은 나라의 위대한 민중 정신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저는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동학농민운동에서 시작해 광주민주화운동, 촛불혁명, 그리고 2025년 대통령 탄핵 관련 국민 토론에 이르기까지 면면이 이어져 온 정신이죠. 저는 차례로 제가 연구해온 한국 민중저항의 역사를 설명했습니다. 동학농민운동에서의 이방원, 광주의 택시기사 김사복, 촛불을 든 시민들, 그리고 2025년 토론 광장의 선 할머니까지 말이죠. 그들은 모두 평범한 시민이었지만 역사의 중요한 순간에 자신의 역할을 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한국의 민중저항은 유럽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유럽의 저항은 대개 새로운 지도자나 엘리트를 만들어냈지만 한국의 저항은 시민 자신이 주체가 되는 방식이었습니다. 제 설명에 청중들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 한 청중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한국이 정말 그렇게 특별한 민족인가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왕이 사라져도 정부가 무너져도 외세가 침략해도 민중은 항상 남았거든요. 그들은 자신들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이어 또 다른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서구 민주주의와 한국 민주주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서구 민주주의가 제도와 시스템에 의존한다면 한국 민주주의는 시민의 직접적인 참여와 결단에 의존합니다. 서구에서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지만 한국에서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시민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죠. 저는 확신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중국에서 온 장희회 교수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제가 10년 전 처음 한국 연구를 시작하게 된 그 포럼에서 만났던 바로 그 학자였죠. 교수님의 한국 연구는 제 시각을 완전히 바꿨어요. 저도 이번 기회로 동아시아 민중의 힘을 새롭게 평가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고 저는 그와 악수를 나누며 웃었습니다. 학문이란 바로 이런 것이죠. 우리의 관점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면 됩니다. 그날 밤 연구실에서 마지막 원고를 검토하던 저는 책상 위 액자에 담긴 한국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에서 저는 같은 결의와 희망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책의 마지막 문장을 완성했습니다. 왕은 사라져도 민중은 남는다. 한국의 역사는 이 진리를 세계에 보여주었다. 원고를 덮으며 저는 창밖으로 눈길을 돌렸고 캠브리지의 고풍스러운 건물들이 보였죠. 수백 년의 역사를 간직한 이 대학에서 저는 비로소 역사의 진정한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왕도 영웅도 정치인도 아닌 평범한 시민들이었죠. 그들이 바로 역사를 만들어가는 진정한 힘이었습니다. 한국은 제게 단순한 연구 대상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준 스승이 되었죠. 유럽의 오랜 민주주의 역사에서도 찾을 수 없었던 그 숭고한 시민 정신이 이제는 제 가슴 속에 영원히 남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 민중이 만들어낸 위대한 저항과 민주주의의 역사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동학농민운동부터 광주, 그리고 촛불혁명까지 시민들의 힘은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특별한 정신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세계 곳곳에서 한국 민주주의 모델이 새로운 표준이 되어가는 놀라운 이야기를 함께 지켜봐 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